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며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나이 먹도록 아직 집착만도 못했어요. 남들 얘기 들어보면 대출을 받더라도 다들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도저히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았어요. 뭐 죽자고 대출받고 할부하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저는 누구처럼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주제넘는 빚을 질 생각이 없어요. 사실 저는 번번이 집장만을 하려고 나름 돈을 모으면 집안에서 기다렸다는 듯 돈 나갈 일이 생겨 남 좋은 일만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데 남편 얼굴 봐서 참고 그랬죠. 제 속이 이런데 남편 속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돈 날린 건 아깝지만 그에 상응한 대가가 있어 참기로 했는데 제가 시어머니 인생 60년 만에 인생 공부 제대로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제 얘기부터 조금만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알려드리는 게 제 이야기를 이해하심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참 가난했어요. 6, 70년대도 아닌데 당장 한 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하던 그런 집의 장녀로 태어났죠. 왜 하필 또 장녀인지. 저는 죽어라 일만 하고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제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제 밑으로 동생이 넷이 있었는데 친정아빠는 도박빚에 쫓기느라 저희 집 형편이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동네 어르신께 부탁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동생들 먹고 싶어하는 거, 준비물 등을 사주고 싶어서였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건 우리 형편에 사치라며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언니이자 누나인 제 마음엔 그게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이런 제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어른들이 계셔서 저는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자란 저는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저보다야 형편이 나았지만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사는 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대로 된 가정에 남편 역시 장남이었는데 밑으로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죠. 그런데 결혼은 동생이 더 빨랐는데요. 그래서 사실 동서가 맏며느리 역할을 다 했어요. 원래 동서지간에 잘 지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동서가 참 좋은 사람이라 저를 형님 하며 잘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라온 환경과 저의 성실함을 보고 시아버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는데요. 저희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해서인지 시아버님은 가끔 저한테 용돈까지 챙겨주시면서 저한테 마음을 써주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싫어하셨는데 그도 그럴 게 저희 시아버님이 엄청 엄하고 무서우셨어요. 그러니 자기 아내인 시어머니한테도 무척이나 깐깐하게 구셨는데 돈 문제 앞에서는 유독 심했죠. 한 달 생활비도 아니고 하루 생활비를 주시면서 100원 하나 허투루 쓰는지 아닌지 가계부까지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남편한테 늘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미운 남편이 예뻐하는 저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셨겠죠. 게다가 저한테 용돈을 주는 걸 본 뒤로는 저만 보면 무섭게 노려보셨는데 그래서 네가 맏며느리니까 네 동서한테 시키지 말고 이거 다 혼자 해라 라며 저한테 제사 준비며 김장 같은 걸 떠넘기다시피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랑 당신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우리 맏며느리가 지가 한다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네? 나는 그렇게 말렸는데도 얘가 한대. 어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라며 선수까지 치는데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만 가운데서 곤란했는데요. 그래도 어릴 때 하던 고생에 비하면 이젠 남편도 있고 시아버님도 계시니 이 정도는 별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하나 참으면 온 식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니 그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나른 씹사리를 시키셔도 전혀 타격감 없이 보란듯이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은 그건 그거대로 싫은 눈치였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불만이 가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역으로 약이 바짝 올라 계셨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불러다 일을 시킬 수도 없었는데 어쩌면 그래서 제가 참을만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저는 반년도 되지 않아 첫 애를 낳았고 한참 뒤 9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는데 셋째가 1살 터울이라 그때는 벌어도 남는 게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남편 복 하나는 있어서 돈은 없어도 늘 남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부터는 친정 동생들도 다 잘 되어 따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고 고맙던지 제가 워낙에 바라는 게 소박하다 보니 그냥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셋이 되다 보니 집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라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가 셋이라 어디에 부탁하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아무리 눈치가 보여도 직장을 그만두면 생계 유지가 어려울 지경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그 점을 참 미안해했는데 그러기엔 저희 아이들이 참 예뻤어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 털은 비단이라고 하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자식들은 동생들과도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혹여 나 역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웠는데 그래서 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돈이 필요했고 저는 일을 쉴 수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는 단돈 10원이라도 돈을 모으려 노력했죠.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집 장만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돈을 모으면 돈 나갈 때가 꼭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자잘하게 사고친 걸 수습하거나 아이들이 다쳐서 병원비로 쓰거나 그렇게 모은 돈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시아버님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하필 그때 당시가 서방님이 억울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동서 혼자 버는 돈으로 동서네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동서한테 시아버님 병원비를 같이 하자고 할 수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장남인 저희 부부가 전적으로 시아버님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시아버님은 평소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그 흔한 실비보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돈은 족족 저희가 부담해야 했고, 그때 제가 모은 돈이 시아버님 병원비로 전부 들어갔어요. 전에도 시어머님이 사고치고 남한테 사기당해서 모아뒀던 돈으로 도와드렸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돈 문제라면 엄청 예민하셔서 옆에서 제가 봐도 참 무서우셨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그때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기꺼이 그 돈을 드리곤 했는데, 시어머님은 돈은 돈이고 당신 마음은 마음인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시아버님 병원비는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시면서 꼭 어디서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신 생활비도 저희더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네 시아버지가 생활비를 줘야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돈 나올 곳이 있니? 그러니까 니들이 좀 줘. 니들은 둘이 벌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둘이 벌어도 아버님 병원비에 저희 5 식구 생활비까지 너무 벅차서요. 아버님 앞으로 나오는 퇴직금으로 어떻게 안 되실까요? 뭐라고?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아, 됐다. 내가 네가 이럴 줄 알았지. 내 아들이랑 얘기할 테니 너는 빠져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제치고 남편한테 다시 생활비 타령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 돈줄은 제가 쥐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더 모질게 말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울고불고 자기 너무 서럽다며 그때도 제 탓을 하시더군요. 저게 내 아들 뒤에서 조종질을 하는 게지. 어우, 내 팔자야. 저건 뭐 생긴 것도 별로인데 왜 우리 집 남자들이 사족을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땐 저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비도 못 받고 싶으신 거 아니면 그만하시라고 처음으로 정색하며 화를 냈는데, 그러자 조금 당황했는지 그때부터는 잠잠해지셨어요. 저 건드리면 그나마 나오던 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동서도 사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때때로 100만 원, 50만 원 저한테 입금해 주면서 형님, 죄송해요. 저희도 아버님 병원비 같이 내야 하는데 저희도 그이가 지금 일을 쉬고 있어서 그래도 저희 친정에서 돈을 좀 해주셔서요. 급한 대로 얼마 안 되지만 좀 보탰어요. 염치 없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동서의 마음이 너무 고맙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지난번에도 50만 원 보내줬잖아. 동서도 힘든데 뭘 그렇게 큰 돈을 보내. 서방님은 계속 이력서는 내고 계신 거지? 금방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동서도 너무 마음 끓이지 말고. 그러다 건강해질까 무섭다. 이럴 때일수록 동서가 잘 견뎌야 해. 이 돈은 내가 다시 보내줄 테니까. 서방님 취직하시면 그때 다시 줘. 그땐 기쁜 마음으로 받을게. 라고 받은 돈을 돌려주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 그러긴 쉽지 않았어요. 저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동서의 도움까지 받을 수는 없었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생활비 대출까지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허무하게도 시아버님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이 이렇게 서둘러 세상을 떠날지 모르셨는지 유산에 대한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으셨는데요. 어쩌면 고인이 된 본인을 포함해 저희 가족들 모두 시아버님이 남길 재산이 그다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 명의로 있는 재산이라고는 20년 가까이 된 30평대 아파트와 그동안 들고 계셨던 통장 잔고가 다였거든요. 그리고 통장에는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 우선 시어머님이 마땅한 벌이도 없으시고 혼자 남게 되셨으니 시아버님 명의로 있던 재산을 시어머니 앞으로 해드렸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평생 그런 큰 돈은 구경도 못 해본 저희 시어머니가 그동안 억눌렸던 한을 한꺼번에 풀기라도 하듯 점점 고삐가 풀린 망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 저는 슬슬 그게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요. 평생 생활비만 받아 써봤지 저런 큰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라 저렇게 대책 없이 돈을 쓰시는 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는 것 같으면 저를 우선 경계하시고 봤는데 그러시면서 저를 졸지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재산이 난 우리는 천하에 못돼 처먹은 며느리라고 밖에서 떠들고 다니셨어요. 그러니 저야말로 억울한 사람이 되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좀 이해해. 내가 우리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까지 용돈 받아서 벌벌벌 살 순 없잖아. 이제부터라도 혼자 자기 돈 관리하고 아까운 줄도 알고 그래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저렇게 건강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애처럼 그걸 다 자기가 신경 쓰고 살 순 없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자기랑 서방님이 아버님 재산 전부 어머님 앞으로 돌리는 거 아무 말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어머님이 너무 계획도 없이 절제도 못하시고 돈을 쓰시니까 너무 걱정돼. 내가 그 돈이 탐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당신 노후를 편히 지내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꼭 돈 생겨서 신난 여고생 같아. 친구들 만나서 맨날 밥 사고 술 사고 거기에 홈쇼핑은 또 얼마나 하시는 줄 알아? 나도 자기 마음 알지. 근데 어떡해. 자기가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가 더 그러는걸. 그냥 두고 보자. 저러다 돈 없어진 거 알면 그때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아시겠지. 지금은 당신 말뿐만 아니라 내 말도 안 들을걸. 그야. 아우, 우리 마누라는 마음씨도 착해. 우리 엄마가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 걱정을 하냐? 자식이 나보다 낫네. 자기가 알면 뭐하냐? 정작 어머니는 모르는데. 그나저나 빨리 아셔야 할 텐데 그게 너무 걱정이다. 저러다 당신 재산 다 까먹으시는 건 아니겠지? 에이, 아니지.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우리 엄마 소심해. 남편은 걱정하는 저한테 자기 엄마는 소심해서 큰 사고는 못 친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아주 대범한 사고를 치셔서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요. 글쎄, 당신 친정 식구에게 집을 담보로 1억이나 대출을 받아 빌려줬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당신 남매 중에 가장 잘 사는 막내 작은 아버님께 사업자금 차 투자를 하셨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물론이고 남편은 완전 뒤집어졌죠. 엄마, 도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줘? 그럼 어떡해?
네 막내 외삼촌이 죽는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데 누나가 돼서 그걸 그럼 보고만 있냐? 내가 다른 사람이면 또 몰라. 엄마 형제 중에 제일 돈 많은 양반한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 대출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걱정하지 마. 대출이자도 석중이가 다 내고 있고 1년만 쓰고 원금에 특별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했어. 엄마는 그 말을 믿어? 어머 얘 좀 봐. 그럼 너는 내 동생이 사기라도 친다는 말이니? 어쩜 치아빠 아들 아닐까봐 둘이 이렇게 똑같아. 아버지도 다 아니까 그렇지. 알긴 뭘 알아. 내가 정말 옛날 일만 떠올리면 석중이한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네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일 만회하려고 누나 노릇 좀 했는데 왜 이제 네가 나서서 지랄이야. 엄마 정신 차려. 그러다 그거 다 날리면 그때 엄마 어쩌려고 그래. 맞아요. 저희는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시끄러워. 분명 네가 얘 옆구리 콕콕 쑤셨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날려서 너 챙겨갈 거 없을까봐 그러냐?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너는 맨날 돈돈돈거리는 얼굴이야.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난다니까. 엄마, 그만해. 이 사람이 뭘 어쨌다고. 이 사람만큼 엄마 걱정하는 사람도 없어.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야말로 나한테 신경 꺼. 너 장가가고 네 마누라 말고 엄마한테 신경이라도 써봤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한 참견하지 말고 니들은 니들 집이나 가라. 엄마 정말 이럴 거야? 그럼 나 이제 엄마 정말 신경 안 쓰고 산다.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마. 아이고 무슨 내가 니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두고 봐. 내가 이번에 돈 빌려주고 큰 돈 벌어서 더 잘 살 거니까. 그리고 자꾸 네 삼촌이 엄마한테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걔 그런 애 아니야. 돈 받아가면서 사업 가망 없을 것 같으면 지 집이라도 팔아서 내 돈부터 갚는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당신 동생이 한 말은 철석같이 믿으시면서 당신 아들과 며느리 말은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는 소용이 없으니 문제의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화를 냈는데요. 야, 지금 새파랗게 어린 조카가 삼촌한테 뭐하는 짓이야? 무슨 돈을 갚아? 우리 엄마한테 빌려가신 거 당장 갚으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시끄러워. 이미 어른들끼리 다 끝난 얘기를 네가 왜 참견하고 난린데? 들었으면 알 거 아니냐. 내가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내주고 나중엔 더 큰 돈으로 갚아줄 건데 무슨 걱정인데? 됐고요. 저는 삼촌 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희 엄마한테 빌려간 거 그대로 다시 주세요. 아셨어요? 남편은 호통치며 뭐라 하는 자신의 삼촌한테 지지 않고 꿋꿋하게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돈 다시 돌려달라고 못을 박았는데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외삼촌이 저희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의 그 누나라고 똑같이 소리 지르며 난리도 아니셨는데요. 야, 너 진짜 엄마 창피해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래? 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내가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상관을 안 해? 내가 장남인데. 아이고, 장남 같은 소리 하네. 왜? 네 마누라가 당장 그 돈 받아와야 한다고 바가지라도 긁냐?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 건 몰라? 너는 네 동생 힘들다고 돈 부탁하면 거절할 거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내가 빌려줬고 받아도 내가 받아. 넌 이제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건 경고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 같은 소리 하네. 됐어. 한 번만 더 내 얼굴에 똥 칠해봐. 남편은 차가 잔뜩 나서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바람 좀 쐬다 온다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는데요. 형님, 저도 그이한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지? 가끔 보면 애가 따로 없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자기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끔찍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는 그래?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 병원비에 장례식까지 다 부담하셨잖아요. 저희는 도움도 못 되고. 무슨 소리야. 동서도 같이 했잖아. 하긴요. 그냥 가끔 저도 체면실만 한 거죠. 형님이 중간에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형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아니야. 동서야말로 서방님 때문에 힘들잖아. 아직도 좋은 소식 없어? 뭐 그렇죠. 그래도 자기도 더는 안 되겠는지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하고 그래요. 저희도 애가 있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도 염치가 없거든요. 아, 왜 그러냐. 우리 서방님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버니까 저희는 그냥 괜찮아요. 다만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 그거라도 다행이지.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나도 많이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거라도 빌려줄게. 아, 됐어요. 제가 형님한테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걱정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당신 동생을 맹신한다는데 저희라고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큰일이 터져도 어머니 책임이죠. 저는 동서의 말에 100% 동감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후의 일이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그리고 남편 역시 끝내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은 듯 저한테 신경 쓰지 말자고 했는데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 걱정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해? 본인이 저렇게 나오는데. 나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우리 매달 주던 용돈 있잖아. 그것도 이제 보내지 말자. 뭐? 그 돈까지 보내지 말자고? 그래,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돈을 우리가 왜 보내? 막말로 우리가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자. 예서 미술학원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나도 이제 내 새끼만 챙길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가족은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주말이면 여행도 가자고 하고 외식도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이 저는 좀 아깝기도 했지만 남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 그냥 아까워도 애들한테는 좋은 추억이 되니까 눈 딱 감고 돈을 썼죠. 그러자 돈이 좋긴 좋은지 애들이 참 밝아졌는데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저도 덩달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알아가는 것도 잠시.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얘 아가, 일을 어쩌면 좋냐?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 일을 어쩌면 좋냐? 경매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외삼촌은요? 그 시기가 핸드폰도 없애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땅으로 꺼진 건지 하늘로 솟은 건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다 말고 시어머니한테로 갔는데요. 일단 남편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신경 쓰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우선 사람부터 구하자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헐레벌떡 시댁에 갔고 그새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신 건지 살이 쪽 빠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는데요.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전에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더군요. 그 자식이 처음부터 작정을 한 게 분명해.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지 친누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잠시만요. 그럼 삼촌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집은요? 삼촌 사시는 집 있잖아요. 내가 가봤지. 이미 그 집도 다 팔고 이사 갔다고 하더라. 핸드폰도 없어졌고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어디에도 없어. 다른 형제들은요? 모른대. 자기들은 돈거래 안 한다고 하고 영 끊은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 얘, 나 이제 어떡하니? 이 집은 절대 안 돼. 저는 알면 알수록 답답한 시어머니의 상황을 도무지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던 말던 자기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며 저한테도 쓸데없이 자기 엄마 만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제가 더 마음이 쓰였어요. 여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머니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쓰러지시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때 그 난리 쳤잖아.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자기는 속도 없냐? 그럼 푸대접을 받고 거길 왜 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당신 어머니고 나한테는 시어머니잖아. 나도 어머니 솔직히 미워. 원망도 많이 했고. 근데 저런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자식이야?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창피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서서 좀 알아봐. 그래도 하늘 아래 삼촌이 있긴 하겠지. 작정하고 숨은 사람을 난들 어떻게 찾아? 그 집이라도 팔아서 월세를 가든 그러시라 그래. 1억 대출 받았으면 못해도 1억은 남을 거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한테 우선 경매로 넘어가면 더 손해니까 금매로 팔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 집은 절대 못 판다고 막무가내셨고 저는 그럼 저도 몰라요. 어차피 그 집 안 팔면 경매로 넘어갈 텐데 뭐가 더 나은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님은 집을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으셨고 저는 집을 날린 게 아깝긴 했어도 해결은 했으니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방심한 것인지 시어머님은 저를 또 충격에 빠뜨리셨어요. 예, 근데 그 집 팔아도 나 갈 데가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내 동생이 1억은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을 더 빌려줬거든. 신용도 있고 대부업도 있고. 뭐라고요? 어머니, 그거 정말 큰일이에요.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걔가 나한테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저희가 용돈을 끊자 그걸 막내 외삼촌한테 받아서 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그 돈에 대한 이자도 자기가 낸다고 하셨다는데, 그러니 당장 본인이 해결할 것이 없으니 좋다고 신분증과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집을 금매로 팔아도 당신 빚을 다 갚으면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소리셨는데,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나를 책임져. 라고 하시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화를 냈죠.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를 책임져요? 저는 분명히 그 일랑 어머니 말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 벌써 잊으셨어요? 그럼 어떡해? 일은 벌어졌고 나는 오갈 데가 없잖아. 그렇다고 힘들어 죽겠는 작은 애한테 빌붙으리? 저희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이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그이는 어머니 평생 볼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전화 되니까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그런 건데 저한테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 몰라. 일은 벌어졌고 나는 이제 모른다. 믿을 구석은 너밖에 없는데 나들 어쩌라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네 시아버지 쫓아가고 싶어. 너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니? 시어머니는 무슨 염치인지 이젠 저한테 당신 진심도 아닌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자기를 모시라고 요구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저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써드리고 싶지 않더군요. 막말로 당신 아들도 하지 않는데 제가 왜 이렇게 나서서 호구가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며 손을 뗐는데요. 남편도 별 생각 없는 것처럼 굴더니 결국엔 시댁집 팔고 이사하고 어쩌는 동안 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밀린 이자를 나서서 해결했어요. 고맙게도 서방님도 100만 원인가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시어머니 거처였는데 동선에는 결국에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해서 그 역시 해결할 사람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여느 며느리들처럼 합감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통장을 하나 건네주더군요. 통장을 열어보니 3천만 원 정도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쉽지 않은지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를 했는데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내가 사실 따로 모으고 있던 통장이야. 우리도 언제까지 남의 집 생활할 수 없으니 청약 통장 말고 조금씩 모으고 있던 돈인데 이거 자기한테 맡길게. 이걸 왜 나한테 맡겨? 무슨 뜻이야? 솔직히 우리 엄마 일에 나는 완전히 남이 될 수는 없겠더라고. 그렇다고 자기도 있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챙긴다고 모셔올 수도 없고 따로 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으니 자기한테 부탁하려고.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자기가 우리 엄마 알아서 하라고. 대신 그걸로 끝이야. 나도 더는 나올 돈도 없고 그 돈으로 어디 싼 요양원을 찾든 자기가 알아서 해. 저는 남편한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며느리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런 어려운 숙제를 주는 건지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도 컸는데요. 저 몰래 돈을 모은 것도, 저를 배려해 저렇게 말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때 제 머리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쩌면 이게 시어머니한테 평생 남을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평생 돈 버는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시니 이참에 정말 혼자 사는 특훈을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막말로 시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도와드릴 수도 없고 도와드리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준 돈 중에서 2천만 원으로 원룸 월세를 얻었고, 10평 정도 되는 사이즈라 좀 좁긴 했지만 시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에서 사시다 좁은 원룸에 들어오니 시어머니 눈살이 자동으로 찌푸려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설마 아니겠지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어디긴요. 앞으로 어머님이 지내실 어머니 집이죠. 그리고 여기 월세가 35만 원이요. 아, 공과금이랑 관리비는 별도고요. 다음 달부터 잊지 마시고 잘 내셔야 해요. 뭐? 내가 그걸 왜 내? 왜긴요. 어머님이 사시는 집인데 어머님이 내셔야죠. 그리고 여기 제가 이 동네 다 뒤져서 알바 구한다고 붙은 거 다 뜯어왔어요. 내일부터 빠짐없이 여기 전화해서 면접 보세요. 면접을 봐? 누가? 내가?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보면 모르세요?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한다고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하세요. 어머니 인생은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리고 여기 보증금 그냥 드리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도 매달 돈 갚으세요. 뭐야? 이게 정말? 너 지금 나 안 모시는 것도 모자라서 돈 장사 하려는 거냐? 어머니, 제가 돈 장사를 하려면 이자 두둑하게 받아야죠. 저는 그냥 원금만 받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자선사업이에요. 야, 됐고. 나는 그냥 니네 집에 가서 살란다. 내 아들이 있는데 이런 개집 같은 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 혼자 벌어서 해결하라고? 네, 어머니. 바로 그거예요. 아주 잘 이해하셨네요.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어요. 뭐야? 넌 이게 재밌냐? 설마요. 근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어머니 모시기 싫어요. 막말로 어머님이 사지 육신 멀쩡한데 제가 왜 어머니를 모셔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어디 아프시거나 죽을 병 걸리셨다고 해도 안 모시고 시설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버세요. 뭐야? 뭐 이런 못된 년이 다 있어. 너 지금 말 다 했냐? 네. 그러니까 얼른 일자리 구하시고 매달 내는 돈 꼬박꼬박 잘 내세요. 저한테도 잘 내시고요. 만약 안 주시고 버티시면 그때는 이 집도 그냥 뺏어버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뭐야?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왜요? 싫으세요? 그럼 그냥 지금 이 집 뺄까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실 건데요? 가실 때는 있으세요? 막내 동생도 순진한 누나 등쳐먹고 튀었는데 어머니 이제 거지예요. 야, 너 정말? 그리고요, 제가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 엄청 했는데 그 이는요, 이제 어머니 평생 안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니까 어머님은 이제 믿을 곳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 안 본다고 하면 이대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야, 네가 뭔데 끝낸다 만다 해? 됐어. 나는 내 아들이랑 얘기할 거야. 내 아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럼 그러시던지요. 그럼 여기 계약은 없던 걸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 소원대로 평생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어머니 번호 차단해버려야겠다. 시어머님은 제 말에 거의 울 것 같은 죽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자기 아들한테 SOS를 치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미 자기 엄마 번호를 차단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는데 죽기보다 싫은 얼굴이지만 끝내 자기 손으로 제가 내놓은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챙기셨어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어머니 일자리 못 구하시면 이 집에서도 쫓겨나시는 거니까 위기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면접 보세요. 그래도 제가 딱 봐서 어머님 또래가 할 수 있는 일 모아온 거니까 제 정성도 좀 알아주시고요. 정성은 개뿔? 이제 어머니는 믿을 구석이 정말 저밖에 없는데 계속 그러시면 저 진짜 여기 계약 취소하고요. 어머님은 뭐 독거노인센터 그런 데 가시면 되겠네요. 아니야. 알았어. 하면 되잖아. 한다고. 내가 이런 건 안 해봐서 그래.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해본 거예요. 초등학생도 하는데 주부 구단인 어머님이 못 하실까요? 너 지금 나를 놀리냐? 아니요. 방금 그건 진심이에요. 저희가 능력이 아주 좋으면 모르지만 저희도 어려워요. 저희도 애가 셋인데 저도 진짜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 쉬어본 적 없거든요. 그래? 아니, 네 엄마는 뭘 하고? 저는 제가 벌어서 동생 문제집도 사주고 준비물도 사주고 수학여행도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동생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 모르지 않는데 저는 애를 낳아보니까 동생보다 애들이 더 귀하던데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닌가 봐. 어머니 아들 지금 완전 서운해요. 오죽하면 자기 엄마 번호도 차단했겠냐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전에 같았으면 분해서 저를 여러 번 무섭게 째려봤을 건데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살짝 눈물이 그렁그렁 했는데 차마 제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지 참으셨죠. 저는 그 모습에 어떤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 시어머니한테는 일절 도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반찬도 하나 갖다 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남들이 보면 매몰차다고 할지 모르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연락도 하지 않고 시어머님도 뵈러 가지 않았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르바이트도 하루에 2개씩 하고 스스로 사는 법을 터득해 나가셨어요. 나중엔 돈독이 올라서 제가 말릴 정도였는데 이번에 전혀 다른 의미로 시어머니가 저더러 자기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좌우간 저희 시어머니는 중간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도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 일을 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데요. 언젠가는 시어머님이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당신을 챙기는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시어머님은 스스로 일을 하신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월세 계약도 2년 더 연장했는데 저한테 돈도
제법 많이 갚으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2년 더 돈을 바짝 모아 전세로 옮기는 거예요. 월세가 너무 아깝다시며 하루빨리 전세로 옮겨가고 싶다고 하는데, 솔직히 2년 가지고는 택도 없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의 희망을 제가 꺾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는 시어머님이 저한테 갚으셨던 그 돈까지 더해 전세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인데요. 이젠 남편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는지 저한테 매일 고맙다고 합니다. 자기도 못한 걸 제가 했다고요.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님과 더불어 이번에야말로 내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다시 절약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 아이들이 요즘 부쩍 불만이 많아요. 돈 맛을 한번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쪼일 수는 없어서 가끔은 풀어주는데, 저도 하루빨리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될 저희 집을 장만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엔 다 자기 집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세상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어머님이 당신의 뼈아픈 실수를 잊지 않고 남은 인생 건강하시고 또 성실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여기에 저도 드디어 제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쓸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하나만 좀 아쉽네요. 원래 나는 힘들어도 남들은 쉽게 쉽게 성공한다고 늘 사연 읽으면 다들 성공하시고 큰 돈도 벌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좀 씁쓸해요.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예쁜 집에 저희 가족들과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기에 더 파이팅 하렵니다. 최소한 5년 안에는 저도 남편도 꼭 내 집 장만에 성공할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성공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방님은 드디어 재취업에 성공하셨어요. 이렇듯 모두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것을 얻을 테니 저도 더욱 열심히 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정리하니 제가 참 대견스럽네요. 시어머님 인생도 바꿔드리고 제 동생은 물론이고 제 아이들까지 이번 생에는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는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남들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모두가 같이 좋으면 그거야말로 해피엔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승리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원래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저는 이제 정말 인사를 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